경제 전문 심층 팟캐스트 이렇다 10회입니다. 와, 벌써 10회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승희입니다. 오늘 오신 분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알파조 조혜경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프로 유승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슈퍼바이저 국민입니다. 네, 지난번에 예고드린 것처럼 이번 주제는 조세개혁에 관한 건데요. 지난번에는 기본소득 도입이나 각종 공공서비스 확충을 위해 조세개혁이 필요하다 이 정도로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 이거 어쩌면 매우 당연한 말처럼 들릴 것 같은데요. 오늘은 복지 증세가 필요하다는 주장만 하는 자리가 아니라 좀 더 심층적인 수준에서 조세 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세에 둔 경제 모델과 깊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죠. 세금을 인상한다는 것은 재정을 튼튼하게 한다는 거죠. 반면에 세금 인상하지 않고 국채를 발행해서도 재정 정책을 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재정 건전성이 매우 약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어떤 세금을 더 많이 거둘 건가도 경제 모델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간접세 비중이 높을 경우에 수출 주도 성장에 유리할 거고요. 직접세 비중이 높을 때는 아무래도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세금에 기초한 재정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서 내수형 경제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조세제도 경제 모델 전환이라는 문제의식과 연관 속에서 좀 살펴봤으면 합니다. 예, 아까 그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하고 조세를 확충하는 거하고를 비교하셨는데요. 예, 국채를 발행하는 경우에 재정 건전성을 해친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우리가 쓸 돈을 후세가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그렇죠. 거죠. 네. 언젠가 갚아야 되니까요. 예. 네, 조세와 경제 모델 얘기를 사실 오늘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최근에 너무 논란이 많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지난번에 청취자 여러분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저희가 팟캐스트 방송 시작하기 전에 핫 이슈가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죠. 네.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이야기인데요. 새누리당이 경제 공약을 발표하면서 한은희 주택 저당 증권 MBS를 직접 인수해서 돈을 풀고 가계 주택 담보 대출 상환 기간을 20년 분할로 전환한 방법을 제시했어요. 이 가계 부채 문제라는 게 상당히 양면성을 가지는데요. 돈을 풀려 그러면은 주택 담보 대출을 완화해야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주택 시장의 거품이 형성이 되고 붕괴 위험도 커진다는 양면성이 있죠. 새누리당 공약은 이런 양면성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법을 내놓은 셈이긴 하지만 굉장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나눠봤으면 합니다. 좀 전에 슈퍼바이저님께서 말씀하신 그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MBS를 직접 인수하도록 해라. 이 부분은 새누리당이 발표한 경제정책 공약 2호였었고요. 새누리당 경제정책 공약 1호 내용은 기업의 투자를 촉진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대기업의 구조조정이 시급하게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한국은행에게 그 대기업 구조조정에 필요한 실탄을 지원하라고 한 것이 경제정책 공약 1호입니다. 어쨌든 간에 기준금리 인하 같은 전통적인 금융정책이 환율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 투자가 빠져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비전통적인 소위 한국판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지금 들고 나왔는데요.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재정을 갖다가 투입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박근혜 정부 들어서 재정 적자가 지금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2013년부터 작년 15년까지 3년 동안 박근혜 정부 때 재정 적자가 95조가 넘어섰어요. 근데 이 금액이 이명박 정부, 그러니까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경제가 휘청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 때도 재정 적자가 엄청나게 늘었는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의 재정 적자 한 98조 원에 육박하는 정도로 정부 차원에서 재정 적자가 너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재정을 또 투입하기도 어려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있고 환율에 미칠 영향도 있어서 쓰지 못하고 그다음에 재정도 투입할 수 없는 이런 상황에서 특정한 시장,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 아니면은 특정한 산업 지금 뭐 한계 기업들이 있고 뭐 문제가 많다라고 얘기하는 그 특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라는 타겟을 명확하게 정해서
그 맞춤형으로 네, 돈을 그렇죠. 풀겠다는 이런 정책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이 한국판 양적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그 새누리당의 총선 공약에 대해서 이거는 그냥 강봉균 공동선대위원장의 개인 소신이고 당 자체의 선거 공약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했다고 하는데요. 한은 총재도 즉각 반대 의견을 밝혔고요. 그럼 선거 이후에도 갈등이 좀 있겠네요. 예, 강봉균 위원장은 금리를 제로까지 떨어뜨리고 나서야 양적 완화에 나서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양적 완화도 여러 유형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첫 번째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양적 완화인데요. 장기 국채를 매입해서 시장 이자율을 떨어뜨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준금리가 제로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시중금리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하는 방법인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유형은 특정 부실 채권을 매입해서 떠안음으로써 구제금융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겁니다. 중앙은행이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유럽 중앙은행은 현재 은행 채권까지 매입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이는 중앙은행의 그 발권력에 의존해서 구제금융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양적 완화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대규모 자산 매입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강봉균 씨가 주장하는 것은 후자 대규모 자산 매입을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알파조님 말씀대로 기준금리 인하에는 환율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 혹은 외국인 투자자 유출과 같은 문제를 낳을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준금리는 유지하고 비전통적인 방법을 쓸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통적 해법에 대해서는 반론이 만만치 않은데요. 우선 한국은행 독립성 침해라는 반론이 이제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앙은행 독립성은 유럽에서 특히 중요하게 간주되고 있는데 유럽에서도 적극적인 양적 완화 정책을 펴고 있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을 낳을 수 있다는 부작용을 거론하는 반론도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 시점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것이 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플레이션이 일어나지 않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양적 완화를 시행했거나 지금 현재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미국, 일본, 유럽에서 전혀 인플레이션 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침체 진조이고 안 좋은 현상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두 분 말씀처럼 한국 상황에서 기준금리 인하가 문제를 일으킬 거라는 건 좀 분명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비전통적인 방법으로 돈을 풀 수밖에 없다고 해도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꼭 따져봐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강봉균 씨는 한국판 양적 완화 목표가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신성장 동력 투자라고 밝혔다는데요. 예를 들어 박정희 시대의 수출 주도 성장을 버전 1.0이라 그러면 김대중 이후에 신자유주의 하에서도 수출 주도 성장을 했죠. 이거 버전 2.0이라 보면 이제는 비전통적인 양적 완화로 수출 주도 성장 버전 3.0을 하겠다는 소리로 들려요. 그런데 결국은 수출 주도 대기업에서 한계 기업들이 발생했고 이 부분에 구조조정이 필요한 건 사실이지만 전반적으로 기업 부실도 매우 심각하고요. 그렇지만 여기다 돈을 퍼부어서 결국은 수출 주도 경제를 계속하겠다는 것 같이 들리는데 사실은 수출 내수 균형 경제나 가계소득 기반 경제로 바뀌는 것만이 해법인 것 같은데 수출 주도 성장 버전 3.0에 돈을 퍼부어서 그만큼 해외 시장이 받쳐줄지 저로서는 굉장히 의문점이 많습니다. 그동안 가계부채 문제랑 기업 부실이 한국 경제의 뇌관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었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 두 가지 폭탄을 제거하려고 집권 여당이 비전통적인 금융정책을 들고 나왔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조세제도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이야기 나온 김에 양적 완화 논란 연관해서 좀 말씀드리자 그러면은 전통적인 금리 인하가 곤란하거나 부작용이 많다는 점도 있겠죠. 그런데 조세 기반 자체가 워낙에 취약하니까 조세에 기반한 재정정책을 추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자유주의 전체가 감세 체제입니다. 세금을 더 걷어서 재정정책을 펼치자고 할 수는 없는 거죠. 기업 증세는 투자 요인을 줄이게 되고요. 노동소득 증세는 근로의욕을 떨어뜨린다라는 게 신자유주의 기조죠. 결국은 감세를 해야 투자와 노동의욕이 올라간다는 건데요. 그런데 과연 그런 전제가 지금도 여전히 타당한가? 현재 경제 위기가 새로운 대한경제의 모색을 필요로 하는 거라면
우리가 이런 감세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서 조세 기반을 확충하고 재정 정책을 다시 설계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금 그 슈퍼바이저님께서 하신 말씀은 조세 제도를 경제 모델, 성장 모델하고의 연관관계 속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제안이신 것 같은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한국에서도 뭐 여러 가지 증세론이 제기는 됐었던 것 같은데 성장 모델이나 경제 모델하고의 연관성 속에서 증세를 바라보자라는 말은 좀 생소하네요.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고요. 그 증세 경제 모델과의 성장 모델과의 연관성 속에서 증세 정치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해보자. 새로운 시각으로 새롭게 접근해보자.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증세론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대체로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즉 수단이다. 복지 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도구적 측면에서만 지금까지가 쭉 논의되었던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전 세계적인 추세가 감세이고 뭐 신자유주의 시대라서 뭐 그랬기도 했겠지만은 증세론 자체가 사실 정치적으로 힘을 얻는 게 사실상 불가능했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수세적으로 그 증세 얘기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사회복지가 확장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다 공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증세론이 살짝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데 사회복지세 같은 목적세 형태로 증세론이 이제 등장을 한 것 같고요. 이번에도 정의당 선거 공약을 보니까 사회복지세 도입이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아마 이번에 나온 그 주요 정당들 같은 경우는 증세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목적세라고 하는 게 이러저런 좋은 목적에 쓰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걷자라는 그 얘기들인 거고 목적세이기 때문에 다른 목적에 쓰이지 않고 딱 정해진 목적에만 사용하자. 그래서 사회보장세를 얘기를 하면 사회보장 용도로만 쓰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목적세가 바람직한 건지 효과가 있을 것인지 이런 기술적인 논의가 아니라 좀 큰 틀에서 패러다임에 그 관련된 이야기로 이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발권력을 동원해서 대기업 구조조정을 돕자 이런 뭐 강봉균 씨의 의견 같은 경우는 계속적인 수출 주도형 경제를 해 나가자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수출 주도 성장이 한계에 다다랐다. 세계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에 의해서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적인 모델을 모색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이제 지금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는 지난번에 이야기를 나누었듯이 가계소득 기반 경제로의 전환이라는 큰 틀 속에서 조세 정책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주제가 이제 요약이 좀 된 것 같아요. 경제 모델 전환의 관점에서도 그 조세 제도를 살펴보자. 이렇게 정리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일단 현황부터 시작해서 좀 큰 이야기로 넘어갈까 하는데 때마침 선거철이잖아요. 요즘 정당들이 복지 공약이랑 일자리 공약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고 있고 언론들은 선거 공약들이 선심성이고 재원을 마련할 방안이 없다 이렇게 보도하기 바쁘거든요. 물론 그런 보도에는 증세는 안 된다 이런 암묵적인 전제가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새누리당 공약에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56조 그리고 더민주당 공약에는 같은 기간에 147조 9천억 원, 그러니까 148조? 그리고 국민의당은 46조 2,500억 원이 들어간다 이런 분석 기사가 나왔어요. 이런 종류의 기사가 노리는 건 선심성 공약이고 재정 계획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여기서 정말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쩌면 뻔한 질문일 수 있는데 우리 어째 조세 제도 개혁은 우회하면서 복지나 일자리 공약만 말할까요? 그거야 뭐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유권자 다수가 복지 확대를 분명히 지지합니다. 2010년 이후에는 확실합니다. 그런데 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까지 말을 하면은 이건 사태가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마음이 싫어하기 때문이죠. 사람들 마음이 복지는 많으면 좋긴 하겠는데 그것 때문에 세금을 더 내라 이러면은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답하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실제로 그 2013년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설문조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위해서 감세가 필요하다. 그다음에 사회복지를 위해서 증세를 해야 한다. 이 두 가지의 지지도를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를 보면은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가 5점 만점에 3점. 그다음에 증세, 그러니까 사회복지를 위한 증세가 5점 만점에 3.2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복지 증세에 대해서 그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 지지도에 비해서는 좀 높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 성장을 위한 감세도 역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략 한 10%의 응답자가 그 성장을 위한 감세와 복지를 위한 증세 모두 찬성한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이 여기서도 이제 오락가락 한다는 게 그 드러나는데 감세는 경제 성장으로 이어질 때 반면에 증세는 복지와 연동될 때 다수의 지지를 얻는다는 이런 뻔한 결과를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보고서였었고요. 결국 부자 감세도 성장과 결부시키면은 대략 한 60% 정도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는 그런 그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2014년 조사지만 지금 당장 조사해도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게 된다면은 거의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성장에 대해서도 지지하고 복지에 대해서도 지지하는데 세금에 대해서도 또 다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근데 부자가 잘 살아야 뭐 가난한 사람도 처지가 나아진다 이런 낙수 효과 이런 것에 대한 신뢰가 많이 깨졌는데도 그럴까요? 물론 거기 그 신뢰는 많이 깨졌죠. 그런데 또 달리 생각해 보면요. 기업이 투자를 늘려야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 이외에 달리 상상할 것도 없고 기대할 것이 없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세, 투자 그리고 이제 고용으로 이렇게 경제 흐름이 이어진다는 것을 꼭 믿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믿을 만한 다른 대안을 알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경제 모델, 현재의 조세 체계를 마치 자연법칙인 양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따지고 보면 이거 역시 언제나 그랬던 게 아니라 1950년대, 60년대는 전혀 다른 조세 체계 경제 모델이었고요. 80년대 이후 뭐 좋게 보면 9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관철된 매우 역사적으로 특수한 형태에 불과한데도 언제나 바뀔 수 있는 건데도 사람들은 그렇게 그것만이 세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정치 불신이 증세라는 데 대한 거부감을 조장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렇죠. 네. 제대로 쓴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맞습니다. 증세를 한다는 것 자체에 거부감을 느끼고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옛날 얘기이긴 하지만 아주 기막힌 사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97년에 외환위기 직후죠. 정부가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하겠다는 것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딱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감세를 해주겠다는 거죠. 그때 과세 대상자가 3만 명 정도에 불과했고요. 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은 전혀 없었죠. 그런데 찬성률은 60%가량이었습니다. 근데 노무현 정부 때는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났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 당시에 이제 종합부동산 이른바 종부세라는 걸 도입을 했다 하면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종부세 과세 대상은 얼마 안 되는데 예.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종부세를 하면 세금 폭탄이라고 해서 난리를 쳐서 결국에는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이게 종부세가 사실 유명무실화되는 이런 사태를 경험하기도 했었죠. 아무튼 그때는 보수 언론이 큰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지금도 보수 언론은 여전하니까. 세금 폭탄이라고 하니까 면세점 이하에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들까지 내야 되는 다들 뭐 화를 내게 되는 거거든요. 거부감을 보였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이 조세 심리적인 측면을 이렇게 우리가 살펴봤는데 아마 저는 그래서 더더욱 조세 문제를 경제 모델 전환이라는 틀 속에서 좀 새롭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조세 정치도 매우 중요한 문제이긴 합니다. 증세 찬성하건 감세가 뭐 옳다고 보면 현재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에 한계가 왔다. 그러니까 새로운 경제 모델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오히려 대중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직감, 본능에 더 가까운 생각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그래도 뭐 이런 방식으로 계속 뭐 망하게 하겠냐, 돌아가게 하겠지 이런 낙관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매우 다양한 개별적인 경제 주체들이 그들 나름대로 여러 다양한 환경 속에서 사실은 이 수출 주도 성장이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혹시 끝나는 거 아닐까? 이런 공포 혹은 의혹을 이제는 조금씩은 가지고 있는 시대라고 봅니다.
그런데 한 30년 이상을 수출 의존 경제로 보내왔기 때문에 어디 강의를 하거나 하면 우리나라는 자원과 뭐 원자 자원이 없기 때문에 혹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우리 인구가 5천만인데요. 상당히 많은 축에 속하죠. 이 인구로 유럽을 가면은 상당히 많은 인구거든요.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가 6천만이고 그 이하는 전부 다 5천만이 못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작은 나라라서 수출을 해야 한다 등등의 그런 직관적인 뭐 옛날에 또 이데올로기 선전의 결과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다른 대안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니까 증세는 안 될 거다 이런 여론이 높을 텐데 그러니만큼 경제 위기니까 조세 개혁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조세 정치적 문제는 이제 이 정도로 좀 해두고 조세 제도와 경제 모델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연관돼서 변화해왔는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는데요. 19세기에서 20세기의 자본주의는 그 모습이 좀 상당히 많이 변해왔잖아요. 나라별로도 차이를 보이고요. 이걸 뭐 발전 모델의 변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한 변화에 맞물려서 조세 체제가 역사적으로 큰 변화를 보였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슈퍼바이저님 어떤가요? 네, 국가 재정이 조세, 공채 그리고 화폐 증발 등으로 조달이 되는데요. 현대 국가의 재정을 보면은 개인소득세, 법인세, 소비세, 재산세, 사회보험료, 그러니까 사회보장 분담금이죠. 이 5가지 항목의 세수가 80% 정도를 차지합니다. 이처럼 조세 수입이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를 우리가 조세 국가라고 부를 수 있는데요. 사실 이 조세 국가가 등장한 게 20세기입니다. 20세기 이전에는 전매 수입이라든지 관세, 품목별 소비세, 각종 부가금 이게 국가 재정의 대부분을 차지했고요. 재정 규모는 매우 작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국가 수입 중에는 조세 수입이 있고 비조세 수입이 그렇죠. 있다는 네. 말씀이죠. 그러니까 비조세 수입 같은 경우는 국유기업 뭐 이익금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게 훨씬 컸죠. 벌금, 부가금, 공과금, 네. 뭐 수수료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게 훨씬 더 많았고 그러니까 재정 규모는 매우 작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의 군사비에 투입이 됐고요. 20세기 국가를 조세 국가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근데 사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지난 100년 동안 크게 변했어요. 한 3번 정도 20세기 자본주의 역사의 3번의 큰 변동 속에서 조세 제도도 따라서 변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이라면 제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일단 1930년 공황이 네. 될 것 같고요. 1980년을 기점으로 한 신자유주의. 그렇죠. 이제 하나가 좀 애매한데 2차 대전의 종전이 아닐까. 맞습니다,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네. 이 종전 이후에 전후 부흥기, 자본주의 부흥기, 황금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세 개의 그 큰 변곡점이 있으니까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텐데요. 1차 대전부터 대공황 이전까지, 대공황부터 2차 대전, 그리고 2차 대전 이후에 전후 부흥기,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증세냐 감세 기조냐 이걸 가지고 보면은 또는 조세 체계가 누진 소득세 중심이냐 아니냐 이렇게 보면은 두 시기로 나눌 수도 있어요. 20세기 초부터 1970년대 경제 위기 이전까지는요 증세가 기조였어요. 그리고 조세 체계도 어떻게 돼 있었냐면은 기업과 부자들이 더 많이 부담을 지었어요. 그러니까 고부담 누진 소득세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1980년대 이후의 신자유주의 시기에 이건 감세가 기조이고요. 낮은 세율은 낮게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세금을 내게 하자 넓은 세원을 목표로 해서 케인즈주의 시대의 누진 소득세 체제에 대해서 대폭 수술이 이루어졌던 시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슈퍼바이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제 80년대를 이제 기점으로 신자유주의 시대라고 본다면 그 이전까지는 이제 조세 국가가 20세기 들어서 확립되면서 이제 증세 시기라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요. 지출, 그러니까 이건 뭐 세수 측면인데, 그러니까 국가가 어디다 돈을 쓰느냐, 세금을 걷어서 그 지출 측면을 보면은 굉장히 큰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아까 말씀 조세 국가가 처음에 이제 확립되기 시작할 때 전부 다 이게 전쟁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가 목적이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사실 이제 전쟁 비용 대신에 복지 지출 규모가 빠른 속도로 규모도 커지고 속도도 이제 빨리 늘어나기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방비에서 공공복지 지출로 재정 지출 비중이 크게 지금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역사 상식 수준에서 그러네요, 말씀해 진짜. 보면 이제 비스마르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비스마르크는 우파인데 이제 사회보험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1880년대, 1871년에 독일이 통일이 되니까 1880년대에 사회주의 혁명 예방 차원에서 비스마르크가 사회보험 체계를 도입했기 때문에 그때 사회보험료가 주요 세목으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 1차 세계대전 전후를 해서 보통선거권의 확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성에까지 이제 보통선거권이 가는 거죠. 남성은 1848년 정도인데 이 1차 대전 때문에 남성들이 전쟁에 가고 여성들이 일터로 많이 나오게 되면서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 1차 대전 후에 이제 보통선거권이 여성으로까지 확대되게 되죠. 물론 뭐 프랑스 같은 경우는 2차 대전 가서야 이제 이루어지는데요. 이제 그렇게 되면서 조세 정의가 정치적 쟁점이 되기 시작했고요. 개인 소득세와 법인세가 대부분의 산업국가에서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그때부터 조세는 국방비만이 아니라 사회보장제도의 재원으로 활용되기 시작한 거죠. 네, 맞습니다. 물론 2차 대전이 이제 터지니까 다시 전비가 팽창했죠. 그렇지만 그때도 사실은 대다수 국가에서 복지국가 기틀이 잡혀나가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으로 스웨덴을 들 수 있을 텐데요. 1932년에 3위당이 집권을 하고 케인즈 없는 케인즈주의가 사실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산재, 의료, 연금, 실업 4대 보험이 도입이 됐고요. 그 이후에 서구의 모든 산업국가에 빠짐없이 제도화됐습니다. 물론 복지의 대대적인 확장기는 50년대, 60년대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 복지자본주의로 부를 수 있는 시기일 텐데요. 이때는 케인즈주의적인 재정정책과 복지 확대가 긴밀히 결합이 돼서요. 소득비례 연금제가 노르딕 국가들하고 연연방에 도입이 됐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확대가 됐죠. 소득 비례 연금제면 소득에 비례해서 연금을 낸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혜택은 같이 받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종의 재분배 효과가 있죠. 물론 많이 낸 사람이 많이 받지만 많이 받는 비율은 조금 다른 거죠. 다르다. 네. 예. 그리고 이 중요한 세목이 하나 더 들어오는데요. 1968년에 부가가치세를 프랑스에 처음으로 도입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세금의 탈루를 막는 효과를 이 당시에 가져왔다라고 볼 수 있죠. 전체적으로 전후 자본주의 황금기의 조세 체계는 법인세와 개인소득세를 중심으로 누진 직접 세수의 팽창이라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수가 팽창을 했고 또 누진 직접세를 중심으로 해서 누진 직접세 비중이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케인즈주의적인 재정 정책의 기반이 조세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직접세하고 간접세 이게 헷갈리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직접세라면 간접세라면 우리가 소비를 할 때 내는 게 그렇죠. 간접세지 않습니까? 네. 직접세면 개별 개인이 소득에 네. 법인세도 포함되죠. 법인세도 포함되죠. 네. 그러니까 1980년대 이전은 누진 소득세 중심의 조세 체제가 확립이 되는 그 증세 시대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어쨌든 누진 소득세를 중심으로 높은 복지 수준을 제공하는 복지국가 조세 체제가 이제 확립이 됐는데 1980년 이후에는 신자유주의로 해체됐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80년대 이후에 작은 정부 그리고 자본소득에 대한 감세 이것이 추세가 돼버리고 발전된 자본주의 국가 전체로 확산이 됐죠. 세금을 줄이면 투자가 늘어나고 국민들에게 일할 유인을 증대시킨다. 이런 공급 중시 경제학이 대대적인 감세 정책을 펴게 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조세는 국가 재정을 충족시킨다는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인 조정, 재분배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분배 기능은 현재 약화되고 심지어 아래로부터 위로의 역진적인 재분배 현상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복지국가의 대표적인 스웨덴도 예외가 아니었는데요. 1991년 개혁, 세계 조세 개혁이라고 불리는 스웨덴의 개혁인데요. 신자유주의 조세 개혁의 방향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물론 스웨덴은 복지국가를 해체한 건 아닙니다. 복지국가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나 조세 제도를 바꿨죠. 국가의 조세 추출 능력은 이 막대한 재정 비용을 위해서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세 체계를 어떻게 바꿨냐면 낮은 세율과 넓은 세원을 목표로 계획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자는 부자 감세 효과는 분명히 있는데 노동자층은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하게 됐어요. 개인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을 대폭 낮췄고요. 그리고 누진 단계도 축소합니다. 대신에 각종 조세 감면을 폐지하고 그리고 간접세를 대폭 인상합니다. 보편 증세를 통해서 복지과를 유지하는 정도의 세수 규모는 유지하겠다라는 게 스웨덴 개혁의 특징입니다. 이게 알고 보니까 91년도 스웨덴 개혁이 갑자기 일어난 건 아니더라고요. 네네. 80년대부터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던 조세 개혁이 1991년 개혁으로 하나의 완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더라고요. 아유 뭐 미국도 마찬가지죠. 제가 어디선가 자료를 읽었는데 81년도인가요? 레이건 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제 감세 정책이 이루어졌다. 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신자유주의가 들어오면서 감세 기조가 뭐 진리로 이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가장 큰 변화를 본다면은 노동 관련 세금이 자본 관련 세금보다 절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이미 노동 관련 세금이 전체 세금의 64.1%를 차지한다고 하고요. 이 말이 뜻하는 거는 이제 사회복지를 자본이 아니라 임금 노동자, 자영업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세금을 누가 부담하는가? 문제에서 아담 스미스 이래로 조세의 제1원칙이 능력에 따른 부담인데 그 원칙이 이제 파기가 되고 역진적인 그런 세제 개혁이 일어난 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동 관련 세금이라고 한다면 노동 소득에 매겨지는 세금, 네. 근로소득세, 네. 그러니까 자본 관련 이자배당. 세금이라고 하면은 이자배당. 자본소득에 네. 대기업과 부유층의 조세 부담을 줄이는 건 소득 분배를 더욱 악화시키는 것일 텐데요. 스웨덴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재분배 효과는 조세를 누가 많이 부담하는가 이것과 어디에 재정 지출이 쓰이는가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보아야 될 것 같은데 누가 부담하든 그래도 스웨덴은 거둔 세금을 복지에 많이 지출하고 있는 편이니까 좀 나은 경우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2008년 위기 이후로 달라진 게 없나요? 프랑스에서도 부유세 도입하고 뭐 피케티의 책도 불티나게 팔렸고 달라질 조짐이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 뭐 스웨덴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 뭐 그래서 거둔 세금을 그래도 복지에 지출하고 있으니까 복지 국가 그러니까 공공복지 지출 자체를 줄인 경우보다는 나은 경우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50년대 60년대처럼 재분배 효과는 크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08년 이 위기 이후에 좀 달라지긴 했어요. 프랑스에서 부유세가 신설된 게 제일 큰 거고요. 각국에서 최고 한계 소득세율이 인상이 됐어요. 약간의 변화는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낮은 세율, 넓은 세원이라는 이 기본틀 이건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고 봅니다. 즉 누진 세제라는 50년대, 60년대의 틀은 사실 부활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경제 모델과 조세 체계의 연관이라는 관점에서 역사를 살펴보았는데요. 제 생각에는 2008년 위기가 새로운 경제 모델을 우리한테 요구를 하고 있는 거라면 조세 제도도 여기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역사적으로 조세 제도가 바뀔 시점에 도달한 게 아닌가라는 게 오늘 대화의 주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직관에 조세 제도의 큰 틀이 2008년 이후에도 큰 위기가 온 2008년 이후에도 바뀌지 않은 것이 오늘 방송 시작 부분에서 이야기했던 비전통적 금융 정책이라고 불리는 양적 완화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더 이상 조세 추출에 의지하지 않아도 국가 활권력으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정책을 구사하기 시작했거든요. 기업은 이윤율 저하 때문에 가게는 노동 소득률이 저하했기 때문에 세를 부담하기 어려우니까 양적 완화 같은 방법에 의존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세를 중심으로 해서 누진 소득세라는 형태로 50년대 복지국가가 재정 추출을 해온 건데 근데 기업 수익률이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기업 소득에 과세를 한다 할 때도 소득에 과세하는 방식으로는 세수 효과가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저도 좀 들고요. 예를 들어 그렇지만 기업 수익률과 무관하게 자산 불평등은 계속 극심해졌다. 그래서 이윤에 과세하는 것보다 보유 자산에 과세하지 않은 피케티 주장도 뭐 그런 배경을 갖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세 체제는 기본 구조에서 2008년 이후에도 큰 변화가 없었다.
그러니까 경제 모델 전환이란 점에서 변화가 불가피하게 보인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이 정도로 정리하고 좀 한국 조세 제도의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고 어떤 방향으로 현재 제도를 개혁해야 하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현황과 역사를 다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현황부터 좀 간략히 요약을 하고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첫째 우리가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조세 전부 이것을 국민부담률 또는 총조세 부담률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한국 대단히 낮습니다. 2014년에 24.6%고요. OECD 평균은 34.4%, 그러니까 9.8% 정도, 약 10% 적습니다. 낮습니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미국, 멕시코, 칠레뿐이고요. 터키, 아일랜드, 일본도 다 한국보다 높습니다. 총조세 부담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중에서 공공복지 지출은 그 비중이 더 낮습니다. 낮은 총조세 부담률, 낮은 사회복지 수준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OECD 국가들이 평균적으로 GDP 대비 21.6%를 사회복지 비용으로 써요. 반면에 한국은 그 절반이 안 되는 10.4%를 씁니다. 총조세 부담률도 낮지만 공공복지 지출은 더 낮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 세 번째, 재분배 기능이 굉장히 약하죠. 진위계수를 세전과 세후로 비교를 해보면 변화율이 9.1% 정도로 나온다 그럽니다. 칠레가 5.5% 정도로 나오는데요. 그래서 꼴찌는 면했지만 32개국 평균 33.8%가 크게 차이가 납니다. 조세를 통해서 소득 불균등이 시정되는 효과가 소득 불균등이 좀 나아지는 효과가 굉장히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도 자료를 좀 찾아봤는데요.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세 최고세율이 우리나라가 38%인데 OECD 평균이 41.5%입니다. 그러니까 그보다 상당히 낮은 편이고요. 더군다나 소득세 누진율이 각종 비과세, 감면제도, 분리과세 때문에 하위권입니다. 누진율이 낮기 때문에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소득세의 비중은 OECD 평균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 꼽히는 것은 소득세, 법인세, 상속, 증여세, 근로소득세 등 모든 직접세에 비과세 감면제도가 기형적으로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 감면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법인세인데요. 명목세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데 실효세율은 2014년 기준 15.9%로 미국, 영국, 캐나다, 일본에 비해서 낮습니다. 그들 나라들은 대체로 20%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거든요. 비과세 감면 혜택도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속세 증여세율은 최고세율이 50%나 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편인데 각종 공제제도와 비과세 때문에 실효세율은 훨씬 낮은 15% 수준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금융소득 과세율이 턱없이 낮습니다. 다른 소득세는 소득 금액에 따라서 낮게는 6, 높게는 38%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데 금융소득의 경우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비중이 매우 낮습니다. 2014년 기준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는 전체 금융소득자의 0.3%, 이들이 올린 금융소득은 전체 금융소득의 28%에 불과합니다.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2015년부터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일 경우 25% 단일세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고소득 계층에 대해서 특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법인세와 사회보험료를 포함해서 기업 부담률이 지나치게 낮다는 점입니다. 2014년 기준 한국 기업들의 사회보장 부담률은 2.9%로 OECD 평균인 5.3%보다 2.4%나 낮습니다. 사회보장 비용과 법인세의 부담액을 합칠 경우 한국은 6.3%인데 반해요. OECD 평균은 8.2%나 됩니다. 이 차익을 2014년 GDP에 적용해 보면은 28.5조 원에 달합니다. 되게 많네요. 그 좀 전에 이제 법인세 말씀을 하셨는데 이 법인세 문제 좀 자세하게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은 이 법인세를 놓고 정반대되는 입장이 서로 지금 그 다툼을 벌이고 있어요. 굉장히 큰 논쟁거리인데
한국의 경우가 GDP 대비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굉장히 높거든요. 이제 그것 때문에 재계에서는 법인세를 낮춰야 된다라는 주장을 지금 꾸준히 줄기차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OECD 평균이 2.84%인데 한국의 법인세 비중이 3.68%거든요. 그래도 차이가 꽤 나죠. 한국의 이렇게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이렇게 높은 이유를 좀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법인세는 뭐 명목세율도 그렇고 실효세율을 봐도 그렇고 선진국에 비해서 높지는 절대로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 그러니까 법인세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OECD 평균을 훨씬 웃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 두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법인 숫자가 늘어나면 법인세 총액이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법인 소득이 늘어나면 법인 소득이 늘어나는 거죠. 법인 소득이 그러니까 두 가지 원천. 그러니까 세율은 낮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세 비중이 OECD 평균보다 훨씬 높은 게 법인 숫자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그다음에 기업 소득이 늘어나면 당연히 법인세 세수 총액이 늘어나니까 그것 때문에 법인세의 그 GDP 비중이 이제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게 지금 한국의 현실인데 그 말을 뒤집어 엎어 보면은 기업 소득의 양극화가 굉장히 그렇죠. 심해진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 소득은 줄고 기업 소득은 늘어나고 있다 이런 기업 간의 양극화 현상하고 그다음에 자본과 노동에 있어서의 양극화 현상도 동시에 보여주는 그런 지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노동 자본 소득률이 계속 악화되고 있다라는 걸 확인했거든요. 이제 그것과 일관된 네. 일치하는 이제 결론인 거죠. 기업 소득의 양극화가 한국 굉장히 극심한데 어느 보도를 보니까 국내 상위 60개 기업이 전체 법인세 한 40% 정도를 지금 맞습니다. 부담하고 네.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누진세이기 때문에 소득을 그러니까 제대로 돈을 벌지 못하는 영세한 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세금을 덜 내니까. 그렇죠. 이제 대기업과 이런 중소기업의 양극화도 네, 이런 문제들 그대로 이제 드러내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인세 과세 구간을 좀 세분해서 최고세율을 올리고 비과세 감면 없애자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네, 네. 그런데 대체 그럼 세금은 어디서 걷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공공복지 지출 규모가 이제 작기는 해도 그래도 국가 기능을 위한 조세는 어딘가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소득세, 법인세 다 줄여주면서 그럼 나머지는 어디서 걷나요? 소비세죠. 부가가치세. 네. 그러니까 세율이 낮고 비과세 감면 많으니까 저부담 체제인 거고요. 한마디로 저부담 간접세 중심 조세 체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간접세 비중이 높다는 거는 사실은 산업화 초기 단계부터 오랜 전통입니다. 우리나라의 산업화 초기 단계. 네, 맞습니다. 예. 1972년에 소비세가 GDP 7.2% 정도였고요. 전체 세수의 57.5%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지금도 2013년 기준 간접세 비중이 54.5%. 변한 게 없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 좀 줄었어요. 90년대 들어와서 간접세 비중이. 근데 그거는 그때 이제 사회보장이 등장하면서 사회보험료를 내게 됐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총조세 중에서 사회보험료 비중이 늘어나서 좀 줄었던 거고요. 다른 세목이 늘어났던 것은 아닙니다. 아주 비약적으로 늘은 거는 사실은 2007년 이후입니다. 부자 감세로 의한 부족분을 거의 간접세로 메웠다. 2007년에 48.3% 여기까지 이제 줄어들었던 거죠. 57.5%에서 이 정도까지 한 10% 정도 줄어들었던 겁니다. 박정희 이후에. 그랬다가 그 이후에 49.3%, 51.9%, 53.1% 이렇게 쭉쭉 올라와서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대표적인 간접세를 통한 우회 증세의 대표 사례 담배세죠. 죄악세네요, 죄악세. 지금 현재 직접세 간접세 비중을 보면은 2007년 기준으로 보는 게 좋을 텐데요. 2007년에 OECD 회원국 평균 직접세 대 간접세 비중 58.5 대 41.5. 그러니까 대략 6대 4가 됩니다. 직접세가 6, 간접세가 4인 거죠. 그런데 한국은 거의 간접세가 5.5, 직접세가 4.5. 여전히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담배세 얘기를 말씀드리자면 전년보다 3조 6천억 원, 그러니까 2014년보다 담배세 세수로 3조 6천억 원을 더 걷어들였고요. 그래서 현재 담배세 세수 전체가 10조 5천억
어마어마한 거죠. 제가 어디서 얼핏 제 기억이 맞다면 근로소득세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근로자들한테 원천 징수해서 가져가는 근로소득세가 한 22조 원 정도였대요. 근데 그거에 뭐 절반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세금이 네. 지금 담배세로 지금 그렇게는 엄청난 담배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고, 근데 원래 담배세가 그 지방세의 몫이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담배세를 올리면서 중앙 정부가 가져가는 몫을 신설하면서 중앙 정부한테 사실 올라온 이 그 담배세 인상분이 다 중앙 정부한테 지금 흘러가고 있는 이런 형국이라고 지금 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총 조세 부담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국민 부담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저희 세금이랑 사회보장 비용이랑 다 합쳐서 얘기를 하자면 OECD 주요 국가들을 보더라도 이게 뭐 신자유주의 영향을 받아서 1990년대 이후부터는 뭐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거에 반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총조세 부담률이 꾸준히 아주 완만하게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진국하고는 그 평균적으로 큰 차이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1960년대 이후에 이제 한국에서 산업화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면서 과세 기반이 급격히 확대된 것에 비하면은 한국의 총조세 부담률의 완만한 증가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총조세 부담률이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산업 구조, 경제가 성장하고 그다음에 산업 구조가 고도화되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 한국 경우 70년대에 경공업에서 중화학공업으로 확 넘어가면서 그다음에 뭐 고용도 엄청나게 늘고 했는데, 이런 시기에도 실제로 총조세 부담률이 굉장히 느린 속도로 완만하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라서 세수도 소득 탄력성이 높은 소득세 위주로 이렇게 변하는 데 선진국을 보면 한국에서는 또 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그런 또 다른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매우 예외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게 전부 수출주도 성장 모델, 박정희 모델 때문이었다고 봅니다. 1964년 이후에 박정희 정부가 수출지향 산업화를 추구했죠. 그때 저부담 간접세 조세 체계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런 조세 체계는 사실은 수출 주도 성장을 하려는 경제 모델의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봅니다. 뭐 산업화 자금 대부분을 뭐 외자 도입에 의존을 했고, 뭐 옛날에 우리 외채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박정희 정부 말부터 사실은 전두환 정부까지 그랬죠. 계속 외채 문제가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니까 조세로 산업화 자금을 만들 이유가 별로 없었을 거고요. 저부담 체계가 오히려 기업 수익을 올려주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세수 역시 간접세로 거두면요,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 일찍 도입한 이유도 그거고요. 국내 소비가 줄고 해외로부터 수입도 줄어들 수 있고, 경상수지에는 도움을 주고, 또 소비가 줄어드는 만큼 뭐 투자 재원인 저축도 좀 늘지 않겠냐, 이렇게 봤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박정희 정부 같은 경우에 1971년부터 소득세 중심의 증세 전략을 벌이고, 이제 고도 성장기에 일본이 취했던 방식과 같은 자본 축적을 위한 지원 세제로 전환하게 됩니다. 각종 비과세 감면이 이때부터 시작되었는데 1973년 오일 쇼크 이후에 더욱 강화되었고 1970년대 내내 지속되었죠. 직접세 비중의 그때 그 당시 통계를 한번 보면 1971년을 최고점으로 해서 감소하기 시작하는데, 간접세 비중이 1970년에 49.9%였는데 1979년 이제 박정희가 출근해죠. 61.7%까지 늘어났습니다. 제가 어디서 또 이것도 얼핏 본 건데, 박정희 때 그 소득세 있잖아요. 박정희 때 소득세 최고세율이 70%대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소득세에서 이제 70년대 근데 오일 쇼크를 거치면서 이게 그 바뀌죠. 세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누진 소득세를 이렇게 갖고 있다가 간접세로 이렇게 전환을 하는 그런 70년대 이제 그런 전환이 일어났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부가가치세가 이제 간접세인 소비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걷는 방법이고, 또 조세 저항도 가장 적은
세목인데 한국 같은 경우가 일본보다도 더 먼저 1976년도 박정희 정권 때죠. 맞아. 말기 거의 이제 말기쯤인데 그때 처음으로 동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부가가치 비중이 한 14.4%로 이렇게 이제 올려놓고 3년 만에 79년도에 35.8%로 2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부가가치. 그때 이제 부가가치세율을 올린 거죠. 그때 한때 그래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박정희 정권이 몰락하게 된 데는 이 부가가치세의 급격한 인상이 있었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는 사람들이 부망적인 배경이라는.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부가가치세를 이제 그 부가가치세가 형식적으로는 그 재화를 공급받는 사람,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내도록 돼 있는데 수출일 경우에는 외국의 그 구매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가 되지 않고 수입할 때만 과세가 되기 때문에 수입은 줄이는 효과, 그다음에 수출은 촉진하는 효과를 갖게 되는 거죠. 그게 전형적인 그 수출 주도형, 그러니까 수출 기업한테 유리한 그런 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2004년에 독일도 이런 세제 개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 사회적 합의가 어떤가에 따라서 세율이 얼마나 크게 차이 나는가,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으로 이렇게 검토해 보면 아까 예를 드신 것과 같은 건데 미국 같은 경우에 95%까지 소득세율이 매길 때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상속세는 뭐 99% 뭐 이렇게 예. 가져갈 수 지금 상상을 할 수가 없는데 사회적 합의에 따라 얼마든지 크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정리하자면 박정희 이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이 저부담 간접세 중심 체제를 낳았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성장한 모델이 신자유주의의 그 감세 기조 속에서 더 강화됐고 이명박 박근혜 보수 정권의 부자 감세라는 극단적 형태까지 왔다는 거죠. 근데 거꾸로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이제야말로 수출 주도 성장이 한계에 도달했으니까 저부담 간접세 중심의 조세 제도로 한계에 도달했다. 고부담 누진 직접세 중심으로 좀 바꿀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요? 일단 뭐 정상국가 보수파들이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일단 총조세 부담률을 OECD 평균 이상으로 끌어올려야 된다고 봅니다. 평균까지만 올릴 이유도 없고요. 왜냐하면 한국하고 한국이 밑에 있는 나라들을 다 빼고 평균 내에서 평균 이상으로 올려야 된다고 보고요. 이것만으로 대략 평균까지만 올려도 188.6조 정도의 재정이 생깁니다. 막대한 재정이죠. 사실상 뭐 기본복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입니다. 하고 남는 기본소득까지 도입할 수 있는 정도의 재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에는 200조까지 증세해도 된다. 그런데 물론 구체적인 증세 방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지금 예산이 350조 정도 그렇죠.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네. 200조. 200조. 일단 제가 듣기에도 엄청나네요. 네. 그래 봐야 약 GDP 대비 40% 정도, 38% 이 정도 될 겁니다. 평균이 35% 정도이니까 3% 더 올려서 38%까지 하면은 그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른 나라에 비해서 보면 그 정도 올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정치적으로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수준. 그렇죠. 그게 이제 큰 제약이란 말이죠. 그래서 뭐 막연하게 여기까지 올리자 다른 나라 평균이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구체적인 증세 방식이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은 지금 계속 간접세 비중이 너무 많다라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거꾸로 직접세 비중을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높은 간접세 비중이라는 것은 낮은 누진성의 다른 측면입니다. 결국은 소득 재분배 효과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렇죠. 2012년에 50.3%였던 직접세 비중을 OECD 주요 국가 60 내지 70% 이 사이에 다 있는데요. 까지 올리려고 우리가 생각하면은 종합과세되는 소득 세목을 늘려야 되고요. 그리고 소득세 최고 한계 세율 뭐 등등 모든 세율을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맞추면 됩니다. 토지 세율 역시 올려야 됩니다. 둘째, 재벌과 대기업에 증세해야 됩니다. OECD 주요국 수준으로 법인 세대를 개혁하고 대규모 금융자산에 대한 보유세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이자 배당소득, 임대소득 등 불로소득에 대한 중과세, 생태세 신설 등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마지막으로 재정 지출 문제인데요.
이렇게 세금을 걷는 방식만 바꾸는 것뿐만 아니라 지출에 있어서도 공공복지 지출 비중을 OECD 주요 수준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만 조세 재정을 통한 재분배 효과가 종합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공공 서비스를 대폭 확충하고 뭐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다는 것처럼 보편적 기본소득도 도입하는 등 강력한 재분배 정책을 실시해야 됩니다. 재정 절감 역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있는 재정에서 토건 예산 국방비 비중을 좀 대폭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제 생각에는 조세 개혁의 구체적 항목도 중요하지만 그 항목보다 방향성과 경제적 효과가 더 중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가계 소득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경제를 형성한다 하는 어떤 개혁의 방향에 얼마나 충실한가 하는 점에서 평가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구체적인 증세 방식들은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핵심은 아무튼 공공복지 지출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려 그러면은 현재의 조세 체제로는 안 된다는 거고요. 증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그런데 이를 가계소득 기반을 만들어주는 새로운 경제 모델이라는 경제 모델 전체의 전환이라는 큰 틀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큰 과제 앞에서 생각을 하면은 부분적인 증세로는 턱없이 부족할 거고 조세체 전체를 바꿔서 고부담 누진 직접세 중심으로 바꿔야 되지 않겠냐라고 라는 말이 뭐 취지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위기와 침체 시대이니만큼 새로운 경제 모델에 대한 적극적인 모색이 필요한 시기고 조세 제도도 예외일 수 없겠다. 이렇게 오늘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와, 오늘은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요. 시간도 그렇고 일단 이렇게 마무리해야 되겠네요. 네. 네, 그러시죠. 네, 오늘은 이 정도까지 수고들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누고요. 네, 내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다음 주에 주에 뵙겠습니다.